자, 어, 우리가 그 이제 답사를 가게 되면은 음, 도로를 좀 많이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경기도 지역,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이제 파주, 철원, 파주하고 연천이죠. 철원까지 또 뭐 연장을 시킬 수가 있는데, 파주 연천에서는 어, 1번 국도하고 37번 국도만 잘 알아두시면, 그리고 뭐 이제 플러스 3번 국도인데, 요 도로 국도만 잘 알아두시면은 그 국도상에서 전부 다그 도로가 우리의 우리가 가야 될 그 분단의 유적들이 다 나타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일본 국도라고 하는 건 이제 보통 이제 통일로라고 얘기를 하죠. 의주로 통일로. 그래서 서울 원래는 이제 목포에서부터 서울까지 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어 이제 서울에서부터 신의주까지 가는 게 일본 국도인데, 과거에는 이제 의주로라고 보통 얘기를 해갖고선, 지금 보면 기차로 보면 경의선 철도가 바로 이 일본 국도하고 그대로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의주로라고 해서 그 한양에서부터 그 중국으로 가는, 그러니까 사신 행렬이 가는 게, 그리고 이 의주로가 그 조선시대 때는 가장 중요했던 도로죠. 이게 그 가장 중요했던 도로가 지금은 거의 폐허로 돼서 볼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분단이 되면서 섬나라가 된 거죠. 섬나라가 되다 보니까는 바다로 나가는 게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장 중요한 도로 그러면은 부산으로 가면 경부선 고속도로, 그리고 경부선 이쪽이 더 중요하게 되는데, 어느 나라든지 육지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사실 바다로 가는 게 중요한 나라는 없습니다. 섬나라가 아닌 이상에는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된다 그러면 지금의 그 의주로, 통일로 이 일본 국도가 가장 중요한 도로가 되겠죠. 대륙으로 가야 되게. 그리고 나서 이제 5번 국도, 혹은 원산까지 가는, 서울에서 원산 쪽으로 가는 3번 국도, 이쪽이 굉장히 중요한 도로로 바뀌겠죠. 그 이 일본 국도, 소위 말해서 이제 통일로라 그러는데, 통일로라고 하는 이유는 72년에 칠사남북공동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의 대표단이 서울로 방문하는 길을 새롭게 조성하는데,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조성하면서 그 도로를 박정희가 통일의 길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통일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지역에 가서 이 통일로 쪽으로 해서 가다 보면은 우리가 주요하게 볼 수 있는 체험 지역들이 파주 지역이긴 하지만 화석정, 자운서원, 그리고 최영장군묘, 임진각, 그리고 통일대교, 통일천,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판문점 등이 전부 다 이 도로에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생각보다 되게 재미있는 도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37번 국도예요. 아마 37번 국도를 자세히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텐데, 문산에서부터 시작해요, 여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문산 그 거창에서부터 그 경남에서부터 올라오거든요, 이 도로가. 근데 그 이게 경기도 쪽으로 들어오면서 여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양평, 가평, 포천, 연천, 파주, 그래서 문산에서 끝나는 게 그 37번 국도입니다. 그래서 서울 중심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데, 이 도로가 되게 재밌는 게, 이 도로를 쫙 가면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 유적을 다 볼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경남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경기도만 해도 여주 그러면 여주에 뭐 굉장히 많은 유적지들이 많죠. 뭐 영령이라고 해서 세종대왕릉, 효종대왕릉부터 해갖고서 뭐그 명성황후, 민비죠. 민비의 그 생가터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그 양평 들어오고, 포천으로 넘어서 이제 산정호수라든지 뭐 굉장히 많은 것들. 연천, 이 37공도 연천 쪽으로 해서 보면 호로구르성, 그 은대리성, 당포성, 그리고 그 삼곡도하고 겹치는 지역에 있는 그 전곡리 산사유적, 이것들이 전부 다 37번 국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 파주로 넘어오면서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적군묘라고 하는 그, 그 정확한 명칭이 이제 북한군, 그 중국인민지원군 묘지가 이제 있는데, 그 적군묘라고 하는데, 그리고 스토리 사격장, 그리고 칠중성, 경순왕릉, 그리고 포천 지역의 로드리게스 훈련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서 나타납니다. 37봉도에서. 37봉도가 되게 재미있는 건, 우리나라 역사의 모든 역사,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를 다 간직하고 있는 게 또 37봉도 중에 하나예요. 이 37봉도를 잘 파악하시면서 보시면은
주변으로 굉장히 많은 지역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서울에서부터 진짜 서울로 해서 이 삼봉도도 역시 경남에서부터 시작해 남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로 이제 올라오면서 서울 노원으로 해서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근데 요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이 고구려의 길이하고 똑같아요. 그 삼봉도가 또 재밌는 거는. 그래서 장수왕이 그 호로고르성을 넘어가고서는 어, 그 어디로 가냐면은 양주 쪽으로 들어갑니다. 동두천 양주로 해갖고서는 그러니까 연천을 지나서 동두천 양주 그리고 의정부 그리고 나서 지금의 송파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의 통일의 길, 고구려 통일의 길이라고 보셔도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삼봉도가 이렇게 쭉 가면서 그 동두천을 지나면서 의정부 양주 동두천을 가면서 의정부 지나면서 경원선철길하고 똑같이 갑니다. 거의 삼봉도가 바로 추가령 부조국이라고 하는 부조국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볼 수가 있는데, 뭐 우리 현대사 최근 일이긴 하지만은 미선 여순 추모비도 이제 삼봉도상으로 해서 볼 수가 있고, 아마 여기 혹시 군산 쪽 전북 쪽에서 오신 분들이나 대구 쪽이나 이런 부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쪽 지역에 미군 부대 주변으로 해서 성병 검사소였던 몽키하우스라고 하는 게 다 활력은 옛날 모습 그대로 볼 수 없는데 유일하게 몽키하우스 옛 모습을 볼 수 있는 데가 동두천이에요. 그래서 동두천의 몽키하우스, 그리고 여긴 적혀 있지 않지만은 이 동두천에 가면은 아마 91년도 겨울이었나요?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텐데 윤금이 씨 사건, 마크 이병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된 윤금이 씨의 집터, 그리고 윤금이 씨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클럽 보산동이라고 하는 지역과 바로 건너편에 있는 미 2사단 사령부, 그리고 윤금이 씨 보산동 뒤쪽으로 보산동에서 상패동 쪽으로 조금 보산동 뒤쪽인데 상패동에 가면은 동산교회라고 있고 동산교회 옆에 보면 낮은 언덕산이 있는데 거기에 이름 모를 미군 상대 여성분들의 뭐야 무용고 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삼봉도 쪽으로 해서 그런 미군 관련된 유적들도 보실 수가 있고, 뭐 전곡리 선사 유적지라든지 우리가 이제 보통 매초성 전투라고 알고 있는, 그러니까 675년이죠. 676년에 기벌포 전투로 인해서 신라와 당나라의 전투에 의해서 당나라가 한반도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계기가 됐던, 원래 당나라가 이제 소위 말해 삼국통일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들어와서는 신라까지 장악을 하면서 한반도를 당나라 땅으로 만들려고 했던 야심이 있었는데, 이 당나라 군대하고 치열하게 싸웠던 육지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면서 승기를 잡았을 수 있었던 게 이제 매초성 혹은 매소성 전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매소성 전투에 매소성이 어디냐, 아마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양주 쪽이라고 많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었는데, 최근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연천에 있는 대전리 산성이라고 합니다. 그 대전리 산성이 삼봉도상에 있어요. 그 대전리 산성, 그리고 요즘에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뽑힌 지정된 딱 1년 됐는데, 임진강 한탄강 지역에 제인폭포라든지 좌상바위라든지 용암베개라든지 굉장히 아름다운 연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삼봉도 지역이에요. 그리고 고려 시대 때 원나라에 끌려가서 왕후까지 된 기왕후 릉이 바로 연천에 있고 삼봉도상에 있고요. 그리고 전망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태풍 전망대, 열세 전망대. 그리고 이제 여기가 연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삼국의 각축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최초에는 백제, 그러다가 고구려와 백제 각축, 그리고 나서는 고구려하고 백제 신라 연합군, 나제 연합군이죠. 소위 말하는 신라와 백제 연합군의 전투, 그리고 나서 백제가 신라에서 내쫓기면서 신라와 고구려, 그리고 나서
신라가 통일하는 과정 속에서 신라와 당나라 계속적인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이기 때문에 전쟁의 유적들 그리고 그 평화의 유적들이 함께 나타나는 지역이 또 연천 지역입니다. 그리고 삼봉국도상에 이 모든 게 또 삼봉국도상에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로라고 하는 건 뭐 아실 테니까 나중에 파주할 때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연천 쪽으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연천은 다 끝내고 하여간에 파주하고 나머지는 다다음 주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할 텐데, 연천 즉 지도상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게 제가 마우스를 끌어도 보이질 않죠. 저기 그 지도상으로 보실 때 가장 좌측 지역에서 그 강이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그 강이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좌측에서 이제 그 강을 따라서 올라가면 하나는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군사분계선 쪽으로 올라가는 게 보이고, 하나는 그 아래쪽으로 해서 흘러가는 강이 보이는데, 아래쪽에서 흘러나오는 게 이제 한탄강, 위쪽에서 흘러내려오는 게 임진강입니다. 그래서 요 연천에서 그 임진강과 한탄강이 만나게 되거든요. 만나서 하나의 강으로 흘러내려가는데, 그 임진강 따라서 가는 그 길이 이제 문산 쪽에서 오면서 37번 국도고요. 그리고 지도의 약간 가운데에서 하단 쪽으로 보시면은 그 사자 같은 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천 전국 유적지인데, 이게 사자가 아니라 아마 그 저기인 것 같은데, 그 선사시대 그 네안데르탈인 이런 그 원인들을 그려놓은 건데, 이게 사자처럼 보이죠. 그쪽으로 해서 이제 도로가 나와 있는데 그게 3번 국도입니다. 그래서 저쪽 그 철원까지 쭉 올라가는 그 도로입니다. 저 끝에 보면은 이제 그 폭포처럼 보이는 거는 이제 경원선의 끝 지점이에요. 신탄리. 그래서 가는 게 3번 국도. 여기는 1번 국도는 여기서는 안 나오죠. 그래서 37번 국도와 3번 국도가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연천 지역이에요. 그래서 국도를 따라서 이렇게 가시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곳이 연천입니다. 생각보다 서울을 중심으로 보면은 서울 어디서 가든지 최근에 연천의 도로가 굉장히 좋아져서 뭐 강남 지역은 조금 멀긴 하겠지만은 동쪽이나 서쪽이나 연천까지, 연천 제일 부서까지 들어가도 1시간 반이면 다 갑니다. 거의 대부분 도로가 막히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연천이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각광하는 그런 그 관광지로서도 유명해졌어요. 한번 시간 되시면 차를 가지고 가시면은 굉장히 가까운 그 지역이 됐기 때문에 군사 지역이다라는 편견은 사실 연천은 군인들이 많긴 하지만은 군사 지역보다는 역사, 문화, 평화의 도시로서 역할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연천입니다. 자, 연천을 우리가 자세히 알면은 우리나라 역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데가 재밌는 게 연천입니다. 그래서 이 연천의 선사시대라 그러는데 썼는데, 요 돌이 뭐냐면은 지금 아마 우리 국사책에서 다 보셨을 거예요. 아슐리아령 돌도끼. 우리말로 하면 양면 핵석기. 우리말이 더 어려워요. 양면 핵석기라 그러는데 아슐리아령 돌도끼인데, 이건 세계 역사를 바꾼 그 기가 막힌 발견이었죠. 사실 그 백인들이 황인종, 우리 같은 그 피부색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우습긴 하지만은, 백인들이 그 동양인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 사람들이다라는 거를 그 단적으로 보여줬던 게 바로 스페인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견된 이 아슐리안형 돌도끼였습니다. 구석기 시대 때 가장 발달한 문명에서 사용했던 돌도끼예요, 이게. 그래서 구석기 시대 때, 그러니까 왜 이게 가장 발달했느냐, 양면 흑석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요 돌을 보시면은 보통 그 구석기 그 시대 때 사용했던 거는 뗀석기라 그러죠. 그래서 돌을 쳐갖고서는 뾰족하게 만드는데, 한쪽 면만을 하고 한쪽은 그대로 돌 모양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잡기 편하게 해갖고는 그 한쪽 면을 깨는데, 한쪽 면을 깨다 보니까는 문제는 뭐냐면은 한쪽 면을 약간 뭉툭할 수밖에 없는 거죠. 뾰족하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이 아슐리아형 돌도끼는 그리고 잡는 것도 원형 돌이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사실 잡기가 그렇게 편하진 않죠. 근데 이 돌도끼를 보면은 양쪽을 다 깨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은 그 파헤쳐진 거 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얇아지죠. 얇아지니까는 손에 잡기가 딱 좋고, 그리고 양쪽을 깨니까는 굉장히 날카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때 있어서 가장 발달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발달된 도구를 유럽 지역,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발견이 됐기 때문에, 자, 백인들, 유럽이 동양보다 훨씬 더 발달된 문명을 갖고 있었다. 그 발달된 문명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유럽 중심의 문화가 발달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폈던 게 이 아슐리아형 돌도끼의 돌도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문명이 전파되어 왔다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이런 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유럽 쪽에서 팍 뛰어서 극동 지역인 대한민국 연천에서 이 돌도끼가 발견이 된 겁니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힌 거죠. 야, 유럽만 이렇게 발달된 게 있다 그러는데 아시아에서도 이렇게 발달된 돌도끼가 나왔어. 니네 거보다 더 유용해. 그러니까 전 세계가 미쳐버린 거죠. 아, 백인들이 우월하다는 거는 이 돌 하나로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전 세계가 공동으로 이런 그 발달된 유적들이 나탔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한국에서 이게 처음으로 나타나고 나서 실제적으로 아시아 일원에서 1976년도에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 이후에 아시아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아슐리아형 돌도끼가 발견이 되면서 유럽 중심의 그 문명론이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발견이죠. 근데 이 발견을 한 사람이 사실 미군이었습니다. 당시에 여기 그 연천에서 발견했던 그렉 보인이라고 하는 그 미군 병사가 이 돌도끼를 보고, 그 사람이 또 공교롭게 고고학 전공자였었어요. 그래서 고고학 측에서 맡은 아슐리아형 돌도끼를 보고 프랑스 보르도 교수한테, 세계적인 석학이었던 보르도 교수한테 이 사진을 보내고, 그 사진을 본 보르도 교수가 내가 한국이 어디, 대한민국 코리아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극동 지역에 있다 그러니 당신이 발견한 돌도끼가 이게 유럽이었다 그러면 아슐리아형 돌도끼가 100% 맞는데, 문제는 이게 극동에서 발견됐으니 아슐리아형인지 아닌지 그거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사진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다. 대신에 한국의 서울대에 있는 김원영 교수를 찾아가서 보여주고 확인을 해봐라. 그럼 김원영 교수가 확정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보엔이 그 편지를 받고 김원영 교수 서울대를 찾아가서 김원영 교수가 발굴을 해서 이거를 세계 학회에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역사가 완전히 바뀐, 그 20세기 한국에서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 그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 하나가 문형왕릉 70년대, 그리고 바로 아슐리아형 돌도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천 지역은 고인, 뭐 그 강화도에도 고인돌이 많지만 연천에도 고인돌이 굉장히 많아요. 연천 지역에. 그러니까 고인돌은 그 보통 우리가 무덤이에요. 이게 사람을 그 묻어놓는 무덤인데, 이 고인돌 무덤 양식은 그 고조선의 무덤 양식입니다. 고조선식 무덤 양식인데,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토가 어디냐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면은 고인돌의 그 유적들을 찾으면은 대략적으로 그 고조선의 영토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돌의 영토가 한반도 전역, 그리고 중국 심양까지 아우르는 중국 만주 일대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인돌만 있으면 안 되는 거, 고인돌의 이제 껴목걸이라고 해서 그 부장품들이 뭐가 나오느냐, 그 비파형 혹은 세형 청동검, 그리고 옹기형 토기,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면서 그 고조선의 영토가 있는데, 이 그 고조선의 영토 중에서
고인돌의 크기를 보면은 그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고인돌의 크기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데가 강화도, 그리고 중부 지역에서는 연천 지역에서 굉장히 큰 그 고인돌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백제의 수도 연천 그리고 물음표를 딱 쳐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삼국에 대해서 좀 남과 북과 이 역사적인 차이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그 민통원저에서 역사 유적들을 봤을 때 왜 역사 유적만 공부를 하지? 아, 뭐야, 그 전망대 같은 데 가서 북을 보면서 북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민통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역사 유적을 보면서 과연 북과 남의 역사 유적의 차이들, 그리고 역사를 해석하는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남과 북이 더 가까워질 수도 있을 텐데, 아까 제가 고조선도 얘기했지만 사실 고조선도 남한하고 북한하고, 그러니까 북쪽하고 남쪽하고 해석하는 차이가 굉장히 틀립니다. 근데 고조선은 뭐 약간은 좀 심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으로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삼국을 보통 조금 더 볼 수가 있을 텐데, 재미있는 거는 남쪽과 북쪽의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 연대가 서로 틀리다는 겁니다. 남쪽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나라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보통 신라를 얘기를 해요. BC 57년. 그리고 고구려는 BC 37년, 그리고 백제는 BC 18년. 이렇게 해서 신라, 고구려, 백제선으로 만들어졌는데, 북에서는 신라가 가장 늦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만들어지는 BC 277년, 그리고 백제는 약 BC 250년 정도, 그리고 신라가 BC 57년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광개토대왕릉비에 대한 해석 문제, 그리고 고조선에 대한 해석 문제, 그리고 한사군에 대한 해석 문제,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해석 문제가 서로가 분석이 틀리게 되면서 바뀌게 된 거죠. 근데 뭐 그 부분은 제가 언제 시간 나면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고, 문제는 이제 백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백제라고 하는 나라인데, 정약용 선생이 쓴 아방경역고에 보면은 하북 위례성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써요. 그래서 삼국사기에도 보면은 BC 18년에 백제가 성립이 되고 BC 10년에 위례성을 옮겼다. 백제가 처음 만든 곳은 위례성이라고만 써요. 위례성인데 BC 10년에 원조가 새로운 도읍을 만들었다라고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BC 10년 이전에는 도읍이 다른 데 있었던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정약용 선생이 이제 하북 위례성이라는 표현을 쓴 건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송파구 강동구에 있는 풍납토성이라든지 몽천토성을 하남 위례성이라고 쓰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위쪽에서 백제가 처음 건립된 지역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만 하고 있는 건데, 어딘지는 지금 아무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연천에 가면은 이 돌무지 무덤이라 그러죠. 보통 돌무지 무덤인데, 이게 고구려식 무덤 양식이에요. 이게 북방 계열인 거죠. 그러니까 원조가 주몽의 아들이었고, 양아들이긴 하지만은 주몽의 아들이었고, 초기 백제는 고구려식 양식을 그대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고구려식 초기에 고구려식 양식이 있었던 지역들은 백제 초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백제 초기가 이런 돌무지 무덤인데, 이 돌무지 무덤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냐? 지금 현존하는 남한에서, 북이나 중국 빼놓고요. 남한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냐? 바로 신기하게도 연천이에요. 요거는 삼권리 돌무지 무덤인데, 연천 지역에 임진강을 중심으로 해서 임진강을
이점에서 여기 보시면은 임진강, 제가 지도를 그렸는데, 그 횡산리, 삼권리, 삼거리, 우정리, 동일리, 그리고 학곡리까지 약 한 8km 정도 되는 이 지역에서 모든 그 적석청들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납니다. 이거 발견된 것도 사실은,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 지역이 백제에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규모가 적석청이 백제 적석청으로 가장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서는, 연천 빼놓고 알려진 거는 그 풍납도성하고 몽천도성에는 그 방이동 혹은 석천동 이쪽이 제일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적석청이 많다는데, 그 석천동의 사오분이라고 하는, 보통 이제 근초고왕의 무덤이라고 추측이 되는 사오분보다 더 큰 적석청이 이 지역에서 발견이 됐어요, 연천에서. 그러면 연천이라는 데가 백제, 그리고 왕릉보다는 사실은 클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크거나 그거 유사한 그 적석청이 발견됐다면, 이 지역에 그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그 중심지였다라는 거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96년도에 이제 홍수가 났을 때 이 지역에서 파주 지역에서, 임진강 남쪽 파주 지역에서 육계 토성이 발견됐는데, 여기서 백제 초기의 기와라든지 이런 그 흔적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계 토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그 적석청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지역이 과거의 백제의 수도가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게 조심스럽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기록을 하면은 사실은 이게 여기서 삼국사기가 8년 10년 만에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거든요, 백제가. 근데 8년밖에 안 된 그 백제 초기 수도에 이렇게 많은 적석청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도 삼국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북의 역사 체계를 그대로 적용해서 본다 그러면은 BC 277년에 고구려가 만들어지고 한 250년 정도에, 254년인가요? 그때 백제가 만들어집니다. 또 백제가 와서 연천에 수도를 놔두고, 그리고 BC 10년에 240년 동안 연천을 수도로 사용을 했다 그러면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왕들이 그 죽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의 무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 그러면 북쪽 체계를 따르면 연천이 실제로 백제의 수도였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남쪽 사학계에서는 이 적석청들을 보고 전부 다 백제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낭랑 혹은 말갈, 일부는 4세기 이후 백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 발굴을 했는데 발굴한 유적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역사책을 뺄 수가 없는 거, 남쪽도. 그러니까 연천은 백제 초기에 대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연천에는 또 재밌는 거는 고구려 관련된 유적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호로고르성인데, 우리 남쪽에서 고구려 성들은 전부 다 중국이나 평양 지역에서만 나타나는데, 남쪽에서는 고구려 성들을 볼 수가, 거의 대부분 보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성으로 된 지역들인데, 평지성으로 나타난 거는 연천에서만 유일하게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 3대성이라고 하는 그 호로고르성, 그리고 당포성, 은대리성 이런 데가 그 고구려 3대성으로 평지에서 나타난 고구려의 그 성들이 연천에 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고구려 3대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는데, 이 연천에 다 몰려 있습니다. 생긴 모양들이 다 똑같아요. 지금 그 호로고르성, 그 당포성 이 모습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원형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지금 요 성벽이 보이는데, 요 성벽이 원래 모습 그대로입니다. 왜 그러면 이쪽에는 성벽을 안 썼냐? 여기는 그 다 세 가지가 똑같은 조건에서 나타났는데, 삼면은 강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강이 전부 다 여기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철원 지역하고 겹쳐서 여기가 화산 지역이에요, 연천이. 그러다 보니까 이 화산 지역 위쪽으로, 화산 지역으로 나타나서 이 옆은 전부 다 주상절로 된 절벽입니다. 그러니까 절벽을 기어 올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절벽 쪽에는 성벽을 만들 수가 없고,
평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지역만 이렇게 성을 쌓아 놓으면은 성이 완성되는, 그래서 평지에서 나타나는 성으로, 지금 보시는 요 성벽이 옛날 고구려 시대 때 쌓은 성벽하고 거의 90% 이상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성이 연천에 3개의 성이 있습니다. 자.